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한 달 만입니다만은 흑수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법현스님이라는 분이 약 14년에 걸쳐서 인도 대륙, 그러니까 399년 설이 있고요. 400년 설이 있다. 서기로 출발해서 414년에 그러니까 육로로 서역을 통해서 가셨다가 해로로 돌아오셨어요. 돌아왔는데 강남으로 오려고 했는데 뭐 풍랑을 만나 가지고 산동반도 쪽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해서 불국기라는 유명한 아주 부처님 당시에 그때 그러니까 약 5세기죠. 5세기 초에 인도를 부처님 특히 8대 유적지를 다 돌면서 아주 그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탄생지부터 해가지고 성도를 이룬 부타가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초정법륜 하셨던 또 바라나시 그리고 열반에 드셨던 부시나가라 그리고 주요 활동 무대인 기원정사가 있는 기원정사가 있는 코살라 왕국 스라와스티 그 다음에 중림사가 있는 마가다 왕국의 라자가하 다 일대 다 돌아보고 해로로 스리랑카를 거쳐서 지금의 수마트라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마트라 섬을 거쳐서 이렇게 베트남 쪽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 그다음에 이제 더 유명한 분이 또 계시죠. 현장 스님이 이제 그 뒤에 당나라 때 가시는 또 얘기는 더 또 화려합니다. 그거는 더 또 다음에 소개해드리고요. 아직은 지금 우리가 5호 16국 시대에서 남북조 시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서근, 동진, 그바, 해동. 여러분 조금 전에 하셨죠? 서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도, 동진은 중국, 해동은 우리나라. 이게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 따라서 지금 중국 불교사를 좀 배우고 계시고요. 지난 시간에 5호 16국 시대에 중국 불교를 주로 다뤘다면 오늘은 이제 남북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5호 16국 시대는 여러분 삼국지 다 좋아하시죠? 안 읽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보살님들 쪽에는 안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삼국지. 그래도 아시죠? 대충 어떤 거라는 거는 조조, 유비, 송건, 장비, 또 누가 있습니까? 관우 이런 이름들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 표정이 전혀 변화가 없어가지고 나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런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런 시대를 거쳐서 삼국지만 혼란한 것이 아니고 진나라라는 나라가 잠깐 생겼어요. 진나라가 이제 조조의 위나라를 대신해서 사마이라는 사람의 손자대 아들대 와서 이제 완전 나라를 뺏겨가지고 진나라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 진나라는 파랑의 난이를 비롯해서 금방 혼란이 와서 금방 망합니다. 그리고 동진이라 해가지고 강남으로 그 후예가 강남으로 도피해가지고 강남에 이제 왕조를 세웁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오호라는 5 오랑캐가 서역과 북쪽 지금 몽골 초원에서 고비 사막 그 위북에 사는 이런 야만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중국은 대혼란을 이루고 그 이름을 5호 16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마치 서양의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났을 때 대혼란이 온 것과 비슷합니다. 아주 굉장히 흡사해요. 그런 시대가 오고 이 시대에 지난번에 전진이라는 나라를 소개 한번 했습니다. 전진이라는 나라가 북연이라는 황제가 이때 5호 16국은 주로 황제라 표현을 안 하고 자기들은 황제라 주장하지만 왕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워낙 나라가 많았기 때문에 북연이라는 왕이 우리나라의 당시 고구려의 소스님 왕 때 불교를 전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소스님 왕은 아버지 이제
고국원 왕이 백제의 공격을 받아서 평양성에서 전사를 합니다. 갑자기 전투 중에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아들이 갑자기 물려받았고 요즘 우리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전쟁 중에 죽으면 아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그런 왕이 된 적도 없고 아버지가 전쟁 중에 돌아가시질 해서 그 심사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짐작은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소설이망은 아주 특별하게 굳이 그 백제와의 보복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협상을 체결하고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도입을 합니다. 왜 도입을 했느냐 하면은 이 불교의 힘을 빌려서 이 혼란한 나라를 좀 안정시키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소설이망은 뭐 그 왕위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빨리 고구려를 그 혼란에서 빨리 안정시킨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 다음 대인 광개토 대왕과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 때 혜택을 보죠. 그때 당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가 우리 뭐 5천년 역사 중에 뭐 가장 빛날 때였다. 영토도 넓었고 그건 알고 계시죠? 그때가 지금까지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타깝게도 뭐 고구려는 그뒤에 뭐 없어지지만 그때가 우리나라가 참 강성했는데 그 바탕이 된 것이 바로 불교라는 것이죠. 불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소설이망이 빨리 안정을 시키고 어떤 국가 체계를 갖추면서 이 고구려의 마지막 국교는 없습니다. 불교는 국교인 적이 없습니다. 신라시대 때도 국교는 아니었어요. 국교란 아예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불교는요.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 당시에도 마가다 왕국의 빈비사라 왕 같은 사람이 아자타사토 왕 이런 사람들이 불교만한 종교가 없는데 우리 뭐 다른 종교들 다 없애볼까요? 부처님한테 그리 물어봤어요. 그 부처님 답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자유 경쟁 속에서 그죠?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해서 거기서 이기는 것이 의미가 있지. 모서리 없애고 불교밖에 없는데 다른 종교는 뭐 그러면 선택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국교라는 개념이 생길 뻔했는데 부처님은 강하게 그것을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받아서 부처님 이제 인멸하시고 200년 뒤에 아쇼카 대왕이 인도 대륙을 통일하거든요. 그 아쇼카 대왕은 통일 전쟁을 할 때 어느 마지막으로 남은 그 남방에 있는 큰 나라를 정복하면서 수십만 명의 군인들을 죽이고 서로 전쟁하면 뭐 엄청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수십만 명의 군인이 서로 죽고 죽였다면은 큰 전쟁이 그죠. 뭐 엄청난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의 참상을 보고 아쇼카 대왕은 이런 전쟁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불교에 기여를 했습니다. 불교에 기여하면서 역시 그 불교를 인도 대륙 전체에 퍼뜨렸고 또 외국으로도 그러니까 인도 대륙 밖으로도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하면서도 불교를 국교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처님 유언을 따른 거죠.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종교도 똑같이 육성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불자니까 아무래도 불교 쪽이 유리했겠죠. 그죠? 그런 점은 있지만 불교는 어떤 나라에서든 국교가 되고 다른 종교를 말살하거나 탄압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게 불교의 우리가 불교 불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다른 종교는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뭐 좋습니다 하고 다 죽이고 뭐 다 빼들고 했잖아요. 지금 오늘 그 얘기도 나와요. 오늘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어쨌든 한 번도 신라도 고려도 국교가 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때 이 56국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오랑캐가 쳐들어와 가지고 16개 나라가 좀 크다일 뿐이지 쪼매난 거 다 따지면 몇십 개 더 될 수도 있어요.
중소규모의 이런 나라들 다 따지면은 나라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뭐 장군이 독립해서 뭐 나라 만들고, 저 구마라접 구마라접선이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전진의 왕 부견이 자기 부하 장군 여광에게 시켜가지고 구마라접이 있는 구차국을 정복해서 구마라접을 잡아온다. 모시고 왔나 했는지 잡아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여광이 구차국을 쳐들어가가지고 정복하고 구마라접을 체포해 납치를 해가지고 돌아오는 도중에 이 부견이 이끄는 전진이라는 나라는 망해버렸어요. 그 사이에. 어느 사이에. 그래서 부견은 죽고 이 여광이라는 장군이 지금의 중국 난조 부견에서 따로 독립을 해버려요.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독립한 나라는 또 그 뒤에 이 전진을 이어받은 후진에서 또 멸망해요. 그래서 후진이 요진이라고 하는데요. 요진이라는 나라에서 이 여광이 납치가 있던 구마라 스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구마라 스님은 장안에 들어와가지고 수많은 경전을 번역을 하세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보면 이 금강경이나 그다음에 그다음 몇법 연화경기를 보면 그 뒤에 요진 삼장법사 구마라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 말이 그런 얘기를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 난리를 치고 이제 전진도 망해가지고 막 수많은 나라들이 막 생기고 없어지고 했는데 그 와중에 몽고의 고비 사막을 이제 조금 남쪽에 있는 지금의 내몽골 지역에 역시 선비족의 일파인 척발부라는 어떤 부족의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지금 한 3세기경에 이 사람들이 살살 거기서 이제 좀 세력을 떨치다가 4세기 말 386년에 태조 도무제 탁발규라는 추장이 이 황제가 돼요. 이제 자기는 황제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추장 정도에서 왕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수많은 아까 56국 중에 수많은 생겼다 없어진 나라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만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 아주 조그만 나라로 출발했어요. 이 북이라는 나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로 출발했는데 이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동진, 서진, 전진, 후진, 그다음에 북이 이런 이름들은 앞에 붙은 거는 사실은 자기들이 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죠. 아까 조조 제가 말씀드린 조조의 나라 이름이 뭐였죠? 위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 위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위를 북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여러분 송나라도 몇 번 됩니다. 우리 고려 때 송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보면 남조의 유송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송나라 구별하기 위해서 유씨가 세운 송나라에서 유송이라고 불렀는데 그 전에 또 춘추 전국시대에 또 송나라가 있었어요. 송량지교가 유명한데 그거 보면 그 송나라가 여러 번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 위라는 나라도 조조의 위나라가 처음 아닙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 전국 7흥 중에 하나 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라는 나라는 어떻게 해서 위가 되느냐 하면은 그 중원에 아주 중국 대륙의 아주 핵심 요지에 있는 나라를 위나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라는 지역은 한 요 정도 되는 요 지역에 있는 나라를 위라고 해요. 여기에 있던 전국 7흥 중에 하나가 위가 있었어요. 여기에 요서에 연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산동반도 요 일대에 제나라가 있었고, 요 남쪽에 초나라가 있었고, 여기 한나라가 있었고, 여기에 위가 있었고, 요 위에 조나라가 있었고, 요 밖에 진나라가 있었어요. 여기 전국 7흥이라. 요 때도 진이 있었는데, 진시황이 통일해버렸죠. 다 멸망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진시황도 한나라 유방에게 망해가지고 없어지잖아요. 그죠? 진나라가. 그럼 한나라가 한 400년 동안 전환을 합쳐서 중국을 통일했었는데 이 한나라가 망하면서 삼국지가 생겼고 삼국지 위나라가 등장했죠. 그래서 조조의 영토가 여 부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조조가 여기를 다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나라가 이렇게 커진 거죠. 처음에는 작은 나라였는데.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삼국지도 다 없어지고 5고 16국들이 쳐들어오면서 이 고비 사막의 이 일대에 있던 이 탁발부의 추장이 탁발규라는 사람이 요 지금의 대동, 따위안 대동, 따퉁이라는 이쪽에 여기에 내려와가 여기에 이제 나라를 만든데 이 나라 이름을 위나라라고 부른 거예요, 자기가. 왜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은 제 생각인데요. 이 위라는 나라에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거를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랑캐잖아요. 탁발규는 오랑캐 추장인데 중국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 위에서는 못 다스린다고. 나라는. 나중에 몽골도 원나라를 세우잖아요. 그죠? 몽골 징기스칸도. 그때 징기스칸은 정복은 했지만 나라를 다스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 그냥 막 다 없애고 막 불지르고 초원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 무식하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주 유명한, 거란족의 아주 유명한 사람을 또 책사로 기용을 하고 그 사람이 행적을 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뒤에 나누는데 일단 이 위라는 나라 이름을 생긴 것은 우리도 오랑캐가 아니고 중원의 한 나라로 우리도 봐달라는 의미를 갖고 나타난 나라죠. 그래서 이름을 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앞에 조조의 위나라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북위라고 부른 겁니다. 북위라고.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주 누가 감히 이 나라가 그렇게 커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쪽에 이제 서진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이 위가 등장했을 때는 여기 이제 북위가 나타나고 동쪽에 이때는 북연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동쪽에 이쪽에 이 북연이라는 나라가 고구려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고구려의 왕족이 세운 나라예요. 북연은 고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전년, 남연 이런 나라 다 없애고 북연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이때 북연과 북위가 다툴 때 우리나라 고구려는 누가 왕이었겠습니까? 장수왕 때입니다. 장수왕. 장수왕 때 이쪽엔 장수왕이 다스리는 나라였고요. 예. 그런데 이 북위가 이 나라도 없애고 그다음에 북연도 없어요. 북연도 없애고 북중국을 통일합니다. 북중국을 통일하는데 이때 북중국을 동진이 망하고 아까 제가 유송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송이라는 나라가 남쪽에서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북쪽은 북이, 남쪽은 송, 그다음에 동쪽은 고구려.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가 북연을 없앨 때는 고구려의 도움을 받습니다. 고구려는 그런 역할을 해요. 북연이 망하면서 북연의 귀족들이 전부 고구려로 도망갑니다. 고구려에서 받아줘요. 그 망명을. 받아주는데 또 싸우고 송나라 송나라가 쳐들어오고 막 굉장히 복잡한 그런 관계를 이루는데 어쨌든 중국이 남북으로 갈렸을 때는 우리나라는 좀 뭐라 합니까? 균형자 역할을 해요. 외교적으로 보면 안정이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고려 때 여기 요 나라가 생기면서 우리를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고려 때 송나라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죠. 거란 쪽의 침입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좀 어렵나요, 얘기가? 좋습니다. 이때 이 북이라는 나라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 탁발규는 불교를 또 활용을 해요. 자기도 불자지만 불자면서 또 불교를 아까 그 소설이망처럼 나라를 안정시키고 다스리는데 불교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북위의 불교는 아까 저번에 우리가 불도징 스님과 석도한 스님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기억하시죠? 어렵나요? 불도징은 신통력으로 많은 후조의 어떤 그걸 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구조의 성능 황제가 이 전쟁에 이기면서 무슨 소원이 있냐 물어보면 절을 지어달라고 했다고. 전쟁할 때마다 코치를 해줬어요. 어디를 공격하고 어디를 막고 이러면 이깁니다. 근데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이기는 거예요. 불도징 스님은. 그래서 불교를 그러니까 임금 황제들끼리는 이 스님들만 이 머리 좋은 스님을 모시면 나라에 도움이 된다. 어떤 이 세력 다툼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불도징 스님을 활용했거든요. 그리고 구마라자 스님을 잡아온 것도 바로 그런 배경에서 잡아온 거고. 스님들이 굉장히 박학다식하면서 모르는 게 없고, 스님들이 말하자면은 그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역할을 한 거예요. 사마이 이런 사람들, 책사.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불도징 스님이나 석도한 스님이 활동했던 중원 지역, 아까 위나라가 다스렸던 이 영토 일대에 어떤 불교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구마라자 스님이 장안에 아까 서진이라고 있었잖아요. 장안에 살고 있던 요진의 구마라자 스님의 불교도 흡수하고, 부기가 전북 지역에 따라 그 일대 불교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량, 란조 쪽에, 저쪽에 서쪽에 있는 단무참 스님은, 이것도 참, 단무참 스님이 참 안 된 것이, 이렇게, 아까 제가 모셔오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을. 내 나라, 단무참 스님, 그 유명하다며, 내 나라 하니까 죽여버렸어요. 거기 다스리는 북량의 왕이 죽였어요. 뺏기기 싫어가지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뺏기기 싫으면 죽여버려요. 지금 핵무기나 다름없어요. 그 나라의 어떤 그거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군사적이나 뭐 정치적인 의미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불교, 이 세 가지 불교죠. 단무참의 불교, 그 다음에 불도진과 석도한의 불교, 그 다음에 구마라 스님의 불교, 경전불교. 요 세 개를 합쳤다고 보면 돼요. 부기의 불교는. 그래서 굉장히 불교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부기 시절에. 그리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운강석굴, 중국에. 그 다음 용문석굴 들어보셨어요? 가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 불교 유적지 굉장히 유명합니다. 도낭석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석굴암 들어보셨습니까? 요게 이렇게 된 거예요. 석굴암의 뿌리가 어디냐 이거죠. 석굴암이 어디서 그 기술을 배워왔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배운 거예요. 용문석굴, 운강석굴에서. 근데 용문석굴, 운강석굴은 또 어디서 배워왔겠어요? 도낭석굴에서 배우고. 도낭석굴은 또 어디서 배워왔겠어요? 인도 간다라 지역의 어떤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불상조성의 영향을 받은 그 간다라 미술이 동아시아 가장 끝에 있는 우리나라 석불사로 온 거예요. 다 그 뿌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불교 미술사에 나옵니다, 이거는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거 혹시 시험 칩니까? 나중에 끝나고. 그거 없지? 예. 시험은 안 치니까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게 미술을 잘 모릅니다만은, 다 요렇게 기술과 그 문화가 전해온 겁니다. 그래서 혹시 언젠가 기회 닿으면, 용문석굴, 운강석굴 이런 거 아주 유명하다는 정도만 혹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기가 한참 불교가 잘 나갈 때, 또 이 부기가 아까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아까 그 징기스칸이 야율초제라는 거란인을 활용했거든요. 야율초제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치면 황희정승쯤 되는 사람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훨씬 위죠, 사실은. 아까 그 제갈량이나 이런 사람도 다 버텨도 야율초제만은 안 돼요. 야율초제가 원나라 징기스칸의 참모로서 이 원나라의 기틀을 만들거든요. 몽골 제국이 몇백 년을 다스리는 그 기틀을 만든 사람이 거란족의 야율초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부기도
어떤 그 중국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도층은 그 오랑캐란 말이에요. 아까 그 선비족인데 밑에 하층민들은 전부 중국 한인들 아닙니까? 그죠? 이 한인들 중에서도 명문 귀족인 최괭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최괭의 아들 최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최호라는 사람도 제갈량 같은 사람이었는가 봐요. 아까 굉장히 그 유학자인데, 이 양반도 뭐 그 행정가로서 이 태무제라는 이 그 아주 그 부귀의 항제를 많이 도운 사람이에요. 근데 돕는 정도로 끝냈으면 다행인데, 그 구겸지라는 도교의 아주 도사가 한 명 있어요. 구겸지라는 사람. 구겸지라는 도사가 이 태무제를 또 구워 삶았어요. 옛날 황제들을 뭘로 구워 삶았겠습니까? 도교 힌트는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이 하면 뭐가 또 생각나십니까? 불로초. 도교의 사상은요, 도교는요, 살아 있으면서도 안 죽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네? 그게 가능한가요? 신선노름. 우리 그 금강경에 나오는 사상이 있죠.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이 중생상이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중생상은 살아있는 것이 중생이거든요. 생명체. 여러분이, 우리 모두 중생 아닙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중생이에요. 유정이라고도 하죠. 살아있다 이거죠. 그런 뜻이에요. 중생이란 말이 다른 뜻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란, 여기서 짐승이 나왔잖아요. 짐승이란 말이. 중생이란 말은 살아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숨쉬고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중생상은 뭐냐면은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잘못된 견해를 얘기합니다. 어쨌든 도교는 황제들이 굉장히 도교에 관심이 많은 까닭은, 뭐 나중에 당나라 때 가면은 그 도교의 뿌리가 이제 그 노자거든요. 노자가 또 이시래요. 그래서 당나라가 이시 아닙니까? 그죠? 당태종 하면 네? 이세민 이시 아닙니까? 그래서 당태종이 처음에는 도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같은 이시라고. 근데 진짜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는 진시황이 원했던 거 있잖아요. 안 죽으면 좋겠다. 전부 지 건데 그거 놔두고 지 죽겠노 이거지. 이병철 회장은 어떻게 눈을 감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와서. 정말 돈 많은 분은요, 정말 죽기 싫을 것 같아요. 안 죽는 방법만 있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도 좋다. 구해온나 불로초고 하듯이. 그래서 이 태무제가 불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겸지라는 도교 도사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틈이 생긴 거죠. 거기 틈이 생겼는데, 이 최호라는 사람은 도교를 믿는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유교를 믿는 사람, 유학자인데, 어느 날 반란을 또 지나바라 갔다가 장안에 있는 어느 절에서 거기에 반란군들이 무기를 숨겨놓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기도 발견되고 별의별 게 다 발견됐어요. 밀실도 발견됐다. 화밀실이. 아니 스님들 이런 밀실이 뭐 필요하노? 그래서 엄청난 뭐 오해인지 진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책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 중놈들 큰일 나겠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약간 이 최호나 구겸지가 막 불은 막 뗐어요. 이 저 태무제한테. 저 보이소? 불교 저거 때려잡아야 됩니다. 지금 불교가 이 나라의 국교나 다름없는데, 국교는 아니지만은 저 사람들 때문에 이런 비리가 지금 있다. 횡행하고 있다. 타락했다. 불교 타락했다. 마치 정도전이 불시잡변성 같은 그런 논리가 딱 나온 거예요.
불교 놔두면 안 된다. 그래갖고 태무제가 불교를 전부 말살해라. 스님들 전부 다 환소시키고 그 재산 전부 다 뺏어라. 반항하는 놈은 다 죽여라. 절에 얼씬하는 사람 다 죽여라. 그래야 다 숨고 도망가고 막 난리 나죠. 그래서 이것이 그 유명한 태무제의 폐불 사건이다. 폐불 사건. 국교로 상공은 폐불도 안 해야죠. 우리는 그거 원하지도 않는데. 어쨌든 이런 사건이 중국 역사에 앞으로 몇 번 더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숙류 억불 정책은 여기 되면 양반이에요. 거기 비교가 안 됩니다. 전부 다 빼들고 전부 다 죽이라. 이게 이제 446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유명한 태무제의 폐불 사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 최호라는 사람이 또 어찌 됐느냐 하면 최호가 이제 기곤만장한 거죠. 국염지는 말렸대요. 최호라는 유학자한테 당신 그리 하면 큰일 난다. 왜냐면은 도교도 불교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잘못하면은 유학자들은요 약간 좀 고리타분한 그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잘못 걸리면 그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박해한 것처럼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유학자들은요. 실제 그랬지 않습니까? 성리학을 도입하면서 조선이 건국되면서 불교를 완전히 탄압했잖아요.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태조 이성계부터 세종대왕 세조까지 불자였거든요. 임금들은 다 불자였습니다. 초기만 해도. 자기도 불자고 전부 저 주변에 다 부인도 불자고 딸도 불자 다 불자인데 왕자도 불자고 다 불자인데 단 건국이요 정도전이가 이거는 불교는 놔두면 안 됩니다. 억제해야 됩니다. 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애지는 안 했다. 다행히 임금 자체가 혹시나 불자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태무제는 이 최호의 게임에 넘어가 가지고 폐불 사건을 했단 말이에요. 단행했는데 몇 년 6년 지나고 최호가 그 돌비석을 만드는데 돌비석에 이 부귀의 역사를 새긴 거예요. 최호가 그걸 이제 자기가 새긴 게 아니고 이제 총감독이죠. 최호라는 사람이 총감독이 돼 가지고 거기 나오는 비문하고 이런 걸 다 진행을 했는데 태무제가 그걸 이제 와서 본 거예요. 다 만들었습니다. 보십시오 하고 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너희만 고비사막 근처에 몽골 촌에 오랑캐 놈아이가 이 얘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 거기에 자기는 중원에서 황제 노릇하고 있는데 조상들이 어딥니까 초원지대에서 거의 오랑캐 야만족이었다는 그걸 막 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최호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썼겠죠. 오랑캐라고 무시했다. 겉으로는 황제폐하 이래 하면서 속으로는 무시했다. 너 막 뿌리 너가 막 그래 봤자 니 황제로 폼 잡아봤자 니 오랑캐 출신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태무제가 대노합니다. 대노해가지고 모조리 다 죽여라. 최씨일가는 다 죽여. 그래서 싸그리 다 죽이고 그 이제 하여튼 굉장히 혼란이 오고요. 이 태무제의 손자 때 문성재라는 이 황제가 폐불 사건 있고 6년 뒤에 불교 부흥령을 내려요. 다시 살려라. 그래서 이제 운강석불도 그래서 만들게 된 것이고 여기에 부귀의 5 황제의 얼굴을 초안을 해가지고 불상을 지었대요. 거기 그 모델이 5 황제라. 그 부처님 모델이 운강석불에 불상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모델이 부귀의 5 황제를 모셨다.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또 폐불 사건이 또 뭐가 문제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불상이 없어지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아무리 죽여도 그래도 사람은 남아 있을 수 어디 산속에 숨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산속에 숨은 스님들이 누구죠? 말하자면 그 뒤에도 이런 일이 몇 번 더 있거든요. 산속에 숨은 스님들이 살아남잖아요. 산속에 숨은데 어떻게 살겠어요? 산에서 농사 지어 먹고 사니까 탁발 안 하고 시내 안 내려오고. 지금 우리나라 조계종이 바로 그런 그 뿌리예요. 뿌리가 거기에요. 조계종은 일일 부작 일일 불식 직접 지어 먹는다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네. 근데 원래 부처님 그리 못하게 하셨거든요. 농사 짓고 경제활동은 아예 못하게 아무것도 장사도 하면 안 되고요. 절에서 된장 팔아도 안 돼요. 원래는 김치 팔아도 안 되고 절에서 커피숍 해도 안 돼요. 일체 경제활동을 못하게 했어요. 절에서 애완동물 키워도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절마다 개 있죠. 고양이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애완동물을 키워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애완동물로 키우는 스님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애완동물로 키우는 거는 아니에요. 그걸 뭘로 키웁니까? 경비죠. CCTV죠. 옛날에는 CCTV가 없었으니까, 개로 하여금 그 사찰을 맞으면 도둑이나 짐승으로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에 없는 도량석이 우리나라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왜? 산에 있다 보니까 산짐승들이 경내로 들어오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개가 말하자면 그걸 지키고 있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되면 도량석 친다 그러잖아요. 도량석 치는 까닭이 경내에 들어온 그 짐승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이제 곧 스님들이 나올 거니까 알아서 나가라.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도량석은요. 다른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찰이 산에 있기 때문에 산짐승들 때문에 이제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개를 키우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계율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일체 농사 짓는 것도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시내에서 탁발도 안 되죠. 시내 나가면 죽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깊은 산속에 숨어서 자급자족 할 수밖에 없죠. 사냥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토끼를 잡겠습니까? 뭘 잡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수렵 채취도 수렵은 안 되고 채취는 가능하겠죠. 따먹는 거. 근데 따먹는 거는 겨울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를 이거는 해주셔야 돼. 부처님께서는 이런 거는 아마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 그거는 굳이 그런 건 해도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겠노.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계율에 위반이 되더라도 부처님의 마지막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사소한 계율은 안 지켜도 좋다는 말씀 하셨어요. 안한 존자가 그걸 들었거든요. 근데 카사파 존자가 어떤 계율을 얘기하시든 하니까 그까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이래 돼갖고 그러면 우리 사상 계율도 다 지키자 이래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은 그럼 그렇게 하라 하실 분이지 그 하지 마라 하실 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도 산속에 숨어서 살아남고 다 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 경전 인도로부터 가져왔던 그 경전들 있잖아요. 그거에서 번역을 또 했잖아요. 그죠? 구마라자 스님하고 막 번역해갖고 그거를 또 인쇄는 못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만 활자가 없으니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사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경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 교학을 하려면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인도 가서 구해온 거를 번역해가지고 그거를 베껴가지고 책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 경전들이 보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소각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무거운 책을 들고 도망갔겠어요. 산에 도망갈 때. 애워가지고 가면 좋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불교를 다시 살리려 했을 때 이게 제일 문제가 됐어요. 경전을 되살리는 거. 그래서 급한 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까 외워서 만든 것도 있지만 약간 중국식으로 위경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위경 또는 의경이라고 합니다. 의심되는 경전 뭐 아니면 이거는 가짜. 그러니까 가짜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진짜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이런 경전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국판 경전들, 중국 민속에 좀 바탕을 두고 또 보급형 경전들.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가 되면 좀 이거 누가 또 어필하는 분도 계세요. 내가 무슨 경전에 이런 의심이 간다 이러면 또 그 경전 공부하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라 하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씀 안 드리는데 이때 위경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이 단나라 가신 까닭도 또 원서를 구해오러 가신 거죠. 원서를 보고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알겠습니까?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이요.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이 부기가 망할 때쯤 돼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낙양 근처에 숭산이라는 곳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우린스 소림사가 생깁니다. 달마 스님은 보리달마 스님은 양나라로 들어오시거든요. 남쪽에 있는 양나라로. 이제 달마 이렇게 슬슬 나옵니다. 여기 이제 송이라는 나라가 얼마 안 있어서 이 제라는 나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왕조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양나라로 바뀝니다. 양나라 양무제 아시죠? 이때 보리 달마 스님이 이 남인도에서 중국 남쪽에 요 일대 난징 지금이 난징이 있는 요 일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때 양무제를 만납니다. 이때 양무제를 만나서 양무제하고 만나서 일이 잘 됐습니까? 잘 안 됐습니까? 잘 안 됐죠. 예? 트럼프하고 만나고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협상이 깨져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북쪽에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북위가 아니죠. 다른 나라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북위 때 이 소림사가 낙양 근처에 생깁니다.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 얘기는 또 다음에 남조 불교 할 때 또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남조 불교, 송제, 양진, 동진, 송제, 양진 이 5나라. 지금 북조에 북위만 했습니다. 또 북위가 또 나중에는 동위, 서위로 갈리고 동위는 북제가 되고 서위는 북주가 돼요. 그리고 북주라는 나라가 북제를 없애고 그 북주 황제의 외할아버지가 세운 나라가 수나라, 수문제. 수문제 아들이 수양제. 고구려 쳐들어온 그 유명한 수양제. 그렇게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 수나라가 이 남쪽의 마지막 왕인 진나라까지 멸망시켜서 중국을 통일하는 거죠. 그때까지를 우리가 남북조 시대라고 봅니다. 남북조 시대의 첫째 북위 불교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오늘 좀 설명해 드리려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것도 이 남북조 불교 하면서 요것도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5분 빨리 끝났습니다. 오늘은 남북조 시대의 북위 불교 그리고 그 유명한 해불 사건 그리고 우리 이 경전이 굉장히 이때 중요시 되었는데 이때 경전이 다 훼손이 되어서 이거를 이제 살리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게 마침 어디에 남아 있겠습니까? 북위는 그렇게 당했는데 남조에 남아 있었겠죠. 그죠? 송나라, 양나라 요정에는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다음 5월 6월 달에 아마
사주백일 들었습니다. 다음 제가 5월 4일이 일요일인데 5월 5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 되어서 아마 6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남조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